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의 주제는 교과서 96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주제 3, 조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하다입니다. 우리는 대주제 2,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에서 주제 1로 청나라와 일본이 서양 열강들에게 어떻게 개항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고, 주제 2로 청나라와 일본이 개항을 할 동안 조선에서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나를 그 당시를 이끌었던 흥선대원군이 시행한 정책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볼 주제 3에서는 드디어 조선이 나라의 문을 세계를 향해 열게 됩니다. 먼저 일본을 통해서 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조선은 어떻게 일본에게 문을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조선이 일본에게 문을 여는 계기가 된 강화도 조약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문호 개방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96페이지부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에게 계속해서 패배한 청나라에서 근대화, 즉 서양의 힘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청나라가 왜 한 줌의 서양 세력에게 패배하였는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한 고민 속에서 중국인들이 그들이 찾은 첫 번째 답은 바로 중국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문화와 제도는 서양보다 우수하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패배했다는 그러한 진단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문화와 제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도입해서 근대화하자는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체서용이라는 논리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체서용의 원칙 하에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화 운동이 시작되니 그것이 바로 양무운동이 되겠습니다. 양무운동에서는 서양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서양식, 신식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게 되고, 그 신식 무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육군과 해군을 창설하는 한편,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 전신, 신식 배를 만드는 조선소 등 근대적인 산업이 육성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미국에게 굴욕적인 개항을 한 사무라이 정부, 에도 막부에 대한 불만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막부와 막부의 지도자인 쇼군을 물러나게 하고 일본의 원래 지배자인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된다는 존왕 양이 운동으로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에 굴복해서 결국 1867년 에도 막부의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대정봉환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나고 국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면서 당시 천황이었던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가 일본에 수립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메이지 정부는 1868년 일본을 근대화시키기 위한 개혁인 메이지 유신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이 두 사진에 있습니다. 왼쪽은 메이지 유신 전 메이지 천황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메이지 유신 후 메이지 천황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르죠. 여러분들도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머리부터 옷,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양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도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인 문명 개화론에 따른 개혁으로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일본의 모든 것을 서양화하자는 개혁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강력한 근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에도의 이름을 도쿄로 바꾸어서 지금의 수도로 삼고요. 또한 지방에서 사무라이들이 다스리던 영지인 번을 철폐하고 현을 설치하면서 그 현에 천황이 임명한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이를 통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차별을 철폐해서 일본의 오랜 지배층인 무사, 사무라이 계급을 없애고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머릿속부터 서양식으로 바꿔놓습니다.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철도를 부설하며 또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징병제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개혁을 통해 일본은 빠르게 서양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한편 조선에서도 근대화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2차 아편전쟁 당시 청나라에 연행사로 다녀왔던 박규수 등이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박규수, 그리고 역관 출신의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여기 사진은 원래 서광범인데 선생님이 잘못 가져왔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박규수, 역관 출신의 오경석, 그리고 유홍기 등은 박규수의 사랑방에 모여서 조선의 미래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들은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라는 청나라에서 출판된 세계 정보를 담은 책들을 번역하고 서로 공부하면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양 열강들의 침략을 이겨내려면 우리 조선도 개항을 해서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조선의 근대화를 주장하는 개화파의 선구자적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각국에서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불 때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새로이 세워진 메이지 정부는 조선에 새로운 국교 관계 수립을 요구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이 일본과 외교 문서를 주고받을 때 일본의 지배자는 일본국 대군 전하라고 지칭하고 조선의 왕은 조선 국왕이라고 지칭을 하였는데, 메이지 정부는 이 외교 문서에서 일본을 대일본국, 그리고 천황을 황상, 황제로 칭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야, 어떻게 황제 감히? 그러면서 전통적인 외교 형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 외교 문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송시키는 이른바 서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내부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논의인 정한론이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은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들보다 제국주의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식민지 개척이 늦었고, 이렇게 식민지 확보를 못하다가는 나라 망한다라는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한론은 일본 내부의 힘부터 먼저 기르자는 논리에 패배하면서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1875년 일본은 드디어 조선에 접근해 오게 됩니다. 일본 군함 운요호가 부산 앞바다를 거쳐서 남해와 서해를 따라서 북상해 강화도 앞바다로 접근해 오면서 점점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이에 초지진을 방어하던 조선군이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뜻으로 경고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운요호는 이 경고사격을 공격으로 간주하고 초지진에 포격을 가해 파괴하는 한편 영종도를 습격해서 조선군에 피해를 입히게 되니 이것이 바로 무력 시위였던 운요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해 바다 앞에 군함을 끌고 와서 위협한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켰던 방식입니다. 일본은 그 방식을 잊지 않고 배워서 조선에 써먹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요 사건이 일어나던 당시 조선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1873년 조선의 권력을 쥐고 있던 흥선대원군을 최익현이라는 선비가 무리한 재정 운영 등을 이유로 비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종친, 즉 왕의 친척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탄핵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 직접 정치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이 권력을 잡은 고종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 내에서 통상 개화를 주장하는 박규수 등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격렬한 찬반 논란 끝에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의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가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조선은 일본과 국제법, 즉 만국공법에 바탕을 둔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세계 자본주의 체제 속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청에서는 청을 점점 조여오는 일본과 러시아, 특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청나라의 친한 국가였던 우방국이었던 조선에
미국과의 수교를 적극적으로 주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근대화 개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신으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갖고 귀국하게 되는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청나라의 외교관인 황준신, 이름도 어렵네요. 황준신이 쓴 이 조선책략이 말이 꼬였는데,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은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신이 쓴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황준신은 조선에 어떤 것을 조언하고 있느냐, 바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라는 거대한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손을 잡고 미국과 연대해야 된다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즉 서양과 손을 잡자는 조선 책략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자 유교적인 사고관념을 지녔던 조선 유생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만손 등 영남 지역, 지금의 경상도 지역 유생 1만 명이 사인한 상소인 영남 만인소 등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과 조선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결국 1882년 조선은 서구 열강 중 최초로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며 수교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은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 차례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중에서 프랑스가 조금 늦었는데 바로 천주교, 크리스트교 공인 문제로 조선과 갈등을 겪으며 옥신각신하다가 조금 나중에 수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세계 무대로 나아가게 되면서 조선은 외교적인 딜레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선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는 조약을 맺으면서, 즉 대등한 자주 독립국의 1대1의 자격으로 국제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은 이때 전통적으로 맺고 있던 청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중적인 외교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된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선의 개항 과정에서의 핵심은 그 과정 속에서 맺은 조약들이 가진 불평등성에 있습니다. 과연 조약들의 어떠한 점이 불평등할지 우리가 꼭 교과서 98페이지를 펴고 조선의 첫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2월 3일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강화도 조약을 보면 제1관에서 일본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조선에게 베풀어준 호의가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조선과 사대 관계로 맺어져 있던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할 여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관에서는 부산을 포함한 2개 항구를 조선이 일본에게 열어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관에 적힌 내용을 통해서 이후 인천과 원산이 개항되고, 또한 일본인이 개항된 지역, 개항장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이 인천과 원산을 개항시킨 이유는 부산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고, 인천은 서울에 가장 가까운 항구고, 원산은 조선 북부에서 가장 거대한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7관에서는 일본이 조선의 해안 측량권을 얻게 되는데, 해안 측량을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어떤 지점에도 상륙해서 조사할 수 있게 되고, 그 자료를 통해서 조선의 바다 지도, 해도를 작성해서 군사적인 이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0관에서 일본은 영사재판권을 획득하며 조선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8월 24일 체결된 조일 수호 조규 부록에서 일본은 제4관을 통해 일본인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 이른바 간행 이정을 심리로 설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일본인이 개항장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인 일본인 거류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거류지란 말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업에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7관을 통해서 개항장 내 일본 화폐를 유통시킬 수 있게 되면서 조선의 경제 속으로 일본의 돈이 침투하게 됩니다. 같은 날 체결된 조선과 일본이 무역할 때 지켜야 되는 규칙
조일 무역규칙에서는 제1권을 통해 일본이 조선에 쌀과 잡곡을 수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그러한 단서를 통해서 일본은 조선의 식량 사정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조선의 쌀, 잡곡 등 양곡을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제7권에서는 일본이 항구세를 면제받게 되는데 다른 세금들의 조항이 따로 없다는 것을 통해서 일본은 무관세로, 즉 세금 없이 조선에서 무역을 진행하게 되고 공장에서 찍어낸 일본의 값싼 상품들이 세금도 안 붙고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조선의 상공업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약들은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으로서 이후 일본이 조선을 정치, 경제적으로 침략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일본과의 조약 체결 경험을 통해서 조선 정부도 불평등한 조약 내용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1882년에 체결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조선에 유리한 조항들도 넣게 됩니다. 조선이나 미국이 다른 국가와 분쟁을 겪을 시 서로 도와준다는 거중 조정, 조선의 자주적인 관세 부과, 그리고 조선의 식량 사정이 나빠질 시 양곡 수출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평등한 조약은 아니었던 것이 제7관을 통해서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었고 영사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길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으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한 줄 정도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면 이후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